이번 시간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갈량 발해 증후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원인이 뭔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왜 이 질병이 8장에서 소개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24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4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규정짓는 신비한 형질의 원천인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 곳,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뇌를 의미합니다. 브레인을 의미합니다. 뇌와 척수는 또한 우리 몸의 항상성 움직임 그리고 많은 기능을 통합하는 중추가 되겠죠. 이들은 우리 몸의 신속한 조절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치밀하게 연계된 신경계의 조절 중추가 될 것입니다. 신경세포 또는 우리 뉴런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먼 거리의 전기적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독특한 형태의 세포로 어떤 경우에는 1m 이상 뻗어나가는 길고 가는 돌기를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뉴런은 근접한 세포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내보내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고 세포 외액에서 분비를 하네요. 소수의 경우에서 뉴런들은 세포 간에 직접적으로 전기적인 신호가 통과할 수 있는 틈새 이온, 갭 정션에 의해서 신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세포에서 화학물질을 방출하기 위해 전기 신호를 쓰는 것은 비단 뉴런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슐린 분비에 의해서도 그 예를 봤는데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저장하는 선황들이 외포작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전기적 신호, 우리 칼슘을 그때 139페이지였을 거예요. 칼슘에 의한 전기 신호를 생성한다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자, 단세포 원생 동물 또는 식물들도 전기 신호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척추동물처럼 유사한 종류의 이온 채널을 사용한다. 자, 이온 채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이 단백질이 진화 과정 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서열이 굉장히 보존되어 있더라. 이 말은 기능에서 그만큼 모든 생명계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전기 신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는 역시 동물 신경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신경계에서 나타나는 반사 경로는 하나의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반드시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요. 한 뉴런이 많은 뉴런들에 영향을 주거나 많은 뉴런들은 한 뉴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창발상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표 8-1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거기 보면은 생물학에서의 동의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책에서 사용된 용어를 또 이렇게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활동전이 신경 자극, 전도 신호, 자율신경계를 내장신경계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자율신경계라는 말을 쓰고 있고 신경성리는 축삭 운영질의 흐름을 축삭 수송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냅스 단추는 시냅스 말단으로 축삭 세포질, 그래서 우리가 원형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신경세포체는 세포체, 축삭집이라고 또 표현의 교과서가 있을 것인데 축삭의 세포막, 그 다음 신경교세포, 또 교세포를 또 이렇게 혼재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신경교세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위활합 뉴런을 중간 뉴런으로 표기하고 있고 니슬소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일부 교과서에 쓰고 있어요. 우리 조면소포체라고 쓸 것이고요.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운동성 뉴런은 운동 뉴런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쓰고 있다. 용어 정리를 좀 하자 이 말입니다. 1번 신경계의 구조적으로 갑니다. 신경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오른쪽에 있는 8-1 그림이네요.
자, 중추신경계 이것은 뇌와 척수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그리고 감각성 뉴런, 운동성 뉴런, 원심성 뉴런이 되겠죠. 감각, 구심 같은 표현이고요. 원심성, 운동성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신호, 자극이 오면은 감지를 하고 신호를 입력하고 통합하고 출력하고 이것이 이제 표적을 나타내겠죠.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지죠. 중추신경계는 통합중추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말초신경계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말초신경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감각성, 원심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말초신경계를 보게 되면은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받도록. 그에 비해서 원심성은 뭐죠? 표적세포의 정보를 전달하네요. 자, 가운데 보니까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원심성 뉴런이 있어요. 원심성 뉴런은 크게 또 자율신경 뉴런과 체성운동 뉴런은 나오네요. 자, 체성운동 뉴런이니까 운동 쪽, 즉 이것은 골격근을 조절하고 이 골격근 결국은 조직이 반응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옵니다. 심근, 평활근, 외분비샘 세포, 그 다음에 내분비샘 일부지만은요. 그 다음에 지방조직, 이런 조직을 통해서 조직의 반응을 나타내고, 이것들은 결국 이제 대먹임 작용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감각뉴런. 감각뉴런은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올려보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호, 외부에서 오는 신호죠. 이 외부에서 오는 신호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체를 통해서 감각 뉴런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가게 될 것이고, 외부에서 오는 신호는 결국은 감각 뉴런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가게 되면은 조직 반응이 나타내고, 이것이 이제 피드백을 나타내어서 그 신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 그림에서 자율신경계 중에서 한쪽 부분은 상호작용해가지고 장관신경계 뉴런, 장관이니까 소화가 될 거예요. 소화기관. 여기에서도 상호작용을 하고요. 장관 뉴런에 어떤 신호가 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 그럼 그것이 하나의 자극이 되겠죠.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장관신경계 뉴런이고, 그 자극은 구심성으로 가서 중추신경을 통해서 원심성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226페이지로 몸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 감각 수용체는 내외 환경 상황들을 늘 이렇게 감시하겠죠. 이 수용체들은 감각 뉴런을 따라서 신경 반사의 통합 중추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겠고, 중추신경계 뉴런들은 말초신경계의 감각성 신경 분지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통합하겠고, 이 정보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지 반응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반응이 필요한 경우에 중추신경계는 원심성을 통해서 주로 근육이나 내분비샘에, 결국은 표적세포죠. 여기에 적절한 반응을 보낼 것이다.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자, 원심성 뉴런들은 골격근을 통제하는 체성운동계, 움직인다, 체성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평활근, 심근, 외분비샘과 같은 일부 내분비, 그리고 아까 우리 표에서 앞에 그림에서 또 일부 지방세포, 이것이 마찬가지로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 있더라. 원심성 뉴런들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운동 뉴런이라는 표현은 때로는 모든 원심성 뉴런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운동 뉴런은 골격근을 조절하는 체성 운동 뉴런을 지칭하는 데 흔히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요. 말초신경계의 자율신경계는 다양한 내장기관의 수축과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것을 내장신경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자율신경 뉴런은 해부학적인 기준과
그들의 표적세포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따라서 우리가 교감 혹은 부교감 신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장기관들은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자율신경 뉴런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며 같은 표적에서는 서로 교감과 부교감, 서로 반대적인 기량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최근에는 신경계의 세 번째 영역의 우리가 장관신경계, 이 세 번째 영역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장관신경계는 소화벽에 있는 뉴런의 네트워크를 통칭하고 있고요. 이것은 종종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지만 스스로 통합중추에서 자발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랭바렌 증후군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예방접종 후에 갑자기 걸리는 호기 드문 마비 증상이네요.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 치료법은 없습니다. 대개는 마비 증상이 천천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감각 상실 또한 서서히 돌아옵니다. 전형적인 갈랭바레 증후군은 이 환자들은 감각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육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신경계의 어느 영역이 갈랭바레 증후군과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신경계는 말초, 중추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죠? 원심성 신경은 골격근을 조절하는 체정운동도 분비샘, 평활근, 심근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그랬어요. 갈랭바레 증후군은 어떤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환자들은요, 감각을 느끼지도 못하고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는 결국은 감각신경계와 체성운동계가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중추신경계의 통합중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경계가 문제가 있는지를 결론 짓기에는 아직까지 그 원인이 충분하게 밝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신경계의 세포 쪽으로 갑니다. 신경계는 1차적으로 두 가지 세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경계의 기본적인 신호 전달 단위인 뉴런, 그리고 신경교세포로 알려져 있는 지지세포, 뉴런과 뉴런을 지지하는 세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다시 뉴런은 전기 신호들을 전달하는 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뉴런은 신경계의 기능 단위이고요. 그 다음 뉴런들은 세포체로부터 바깥쪽으로 확장된 긴 돌기들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 그래서 이런 돌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수상돌기, 그 다음에 긴 곡, 축삭, 엑손 이렇게 부르죠. 덴드라이트 엑손. 뉴런에 따라서 수상돌기와 축삭의 모양, 수, 길이가 굉장히 다양하고 오른쪽에 있는 8-2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해부학 시간에 이미 잘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정리하고 갑니다. 기능적인 분류로 보면은 감각성 뉴런과 중간 뉴런, 원심성 뉴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각성 뉴런에서는 체성 감각, 그 다음에 후각과 시각의 뉴런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보니까 슈반 세포가 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후각과 시각의 경우에는 슈반 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체성 같은 경우에는 슈반 세포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중간 뉴런 모양이 독특하죠. 그죠? 수산돌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원심성 뉴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런을 그림을 그릴 때는 주로 이제 원심성 뉴런인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죠. 핵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수상돌기가 뻗어 있고요. 축삭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슈반세포가 전련체 역할을 하고 있고, 맨말단에 축삭말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축삭말단은 보니까 또 격가지가 많이 있죠. 그죠? 이것들이 수상돌기와 연결될 수도 있고, 혹은 표적세포의 세포막에 어떤 신경전달 물질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할 수도 있죠.
자, 구조적 분류, 뭐, 거짓, 단극성, 양극성, 무극성, 다극성, 이렇게 나누는 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런의 부위, F를 보게 되면 좀 전에 봤던 기능적 분류에서 맨 오른쪽에 봤던 원심성 뉴런의 그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림에 의하면은 여기 시작했듯이 핵이 있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세포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수성돌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입력 신호에 의해서 뉴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통합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그 원심성 뉴런은 축삭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축삭 둔덕이라고 그러고요. 축삭이 시작되고 있죠. 축삭이 시작되고 있고 시관세포로 둘러싸이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수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맨 말단에는 축삭 말단 격까지가 있고요. 결국 이제 축삭 쪽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두 개의 뉴런을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축삭 말단이 뉴런이 아닌 일반 세포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축삭 전 말단, 후, 이렇게 우리가 전후 이렇게 나오죠. 그 사이를 우리가 시냅스 사이, 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입력 신호에서 통합된 것이 축삭 말단에 있는 부분으로 출력 신호로 신경전달 물질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냅스 후 수상돌기에서 그 신호를 받아들이겠죠.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시냅스 후 표적세포와 상호작용하는 축삭 말단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교과서 226페이지의 나머지 부분들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22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볼드체로 중간 뉴런, 격가지, 그다음 염주, 신경, 감각성 신경, 혼합신경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정리가 다 실까 생각하고 밑에 세포체는 뉴런의 조절 중추이다. 즉 모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체는 전형적인 세포와 비슷하여서 세포 내 활동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핵과 모든 기관을 다 가지고 있겠죠. 세포체 부분은. 광범위한 세포 골격이 세포체로부터 축삭과 신경돌기 쪽으로 뻗어 있고요. 세포체의 위치는 뉴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뉴런들은 세포체는 작아서 보통 전체 부피의 10분의 1 정도이거나 더 작은 경우도 있더라. 크기는 작지만 핵을 가진 세포체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단백질 합성,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뉴런뿐만 아니라 세포의 건강한 세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 두 번째, 수상돌기는 뭘 하는 것이죠? 들어오는 신호를 받는 것이죠. 자, 수상돌기는 인접한 세포로부터의 정보를 받는 얇은 가지 형태로 뻗어나와 있는 돌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림을 표현하고 있고, 수상돌기는 뉴런의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많은 다른 뉴런들과 상호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그림에서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간단한 뉴런들은 단 하나의 수상돌기만을 가지는 것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뇌에 있는 뉴런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가지 형태의 수상돌기. 앞에 우리 그림의 가운데서 보면은 신경세포체의 중간 뉴런 같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나와 있었죠. 자, 수상돌기는 가느다란 가시 모양의 돌기에서부터 버섯 모양의 둥근 혹처럼 생긴 수상돌기 가시, 스핀이라고 되어 있는 스핀, 이것이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뭘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더욱더 넓힌다. 이 말은 반응을 빨리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분화된 것이죠. 그 다음 말초신경계에서 축삭돌기의 주된 기능은 들어오는 정보를 받는 것과 뉴런 내에 정보를 통합하는 부분으로 들어온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중추신경계에서 수상돌기의 기능은 더 복잡해지겠고, 수상돌기 가시는 스핀은 뇌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다른 뉴런의 앞뒤로 신호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많은 수상돌기 가시는
폴리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자, 리보솜 뭐 하는 거죠? 단백질 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상돌기 가시는 인접한 세포로부터 받는 자극에 의해서 그 크기나 모양이 다양하고요. 가시 스핀의 형태 변화는 학습과 기억,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병처럼 지적 장애와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 질환 등 다양한 병리 현상, 즉 이 스핀의 변화가 신경계의 병리 현상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수상돌기 가시는 최근 신경과학 연구 분야에 매우 관심을 끄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기 전에 위에 있는 연속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길랑 발해 증후군은 감각 뉴런과 체성 운동 뉴런 모두를 손상을 시킵니다. 자, 메칸 박사는 베이징 어린이들이 근육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핀으로 찔리는 것에 의해서는 반응한다. 자,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픈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즉 감각은 살아있다는 거죠. 감각신경계는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중국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마비가 감각 뉴런과 체성 운동 뉴런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좀 전에 핀에 의해서는 반응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체성 운동 뉴런이죠. 중추신경 또는 근육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이제 대두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자, 감각은 남아있으니까. 그 말이죠. 다음 밑에 내려갑니다. 축삭은 외부로 보내는 신호를 정성한다. 대부분의 말초신경계 뉴런들은 아까 축삭 둔덕이라고 해서 축삭이 시작되는 부분이었죠. 이라고 하는 세포체의 특별한 부분으로부터 뻗어나오는 돌기 모양인 엑손, 축산을 가지고 있다. 이 축삭은 수 마이크로미터에서부터 1미터까지 그 길이가 매우 다양하고요. 또 축삭을 따라서 드문드문 가지가 형성되어서 곁가지를 또 이루는 구조가 있더라. 우리는 모델 뉴런에서 각 곁가지가 마이토콘드리아와 또한 신경 분비 물질로 채워진 세포막에 붙어있는 소포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뉴런의 정보를 통합하여 중추로부터 축삭 말단 외부로까지 나가는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것이죠. 축삭 말단에서 전기 신호는 일반적으로 화학적 조절 물질을 분비하도록 한다. 중추신경계의 일부 뉴런에서는 전기 신호가 이온 뉴런을 연결하는 틈새 이온에 의해서도 직접 전달되기도 하네요. 오른쪽 페이지요. 축삭은 화학적 전기적 신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축삭의 세포질은 많은 종류의 섬유와 미세 섬유로 가득 차 있으며 또 리보솜과 소포체는 가지고 있지 않네요. 그러므로 축삭 또는 축삭 말단에 필요한 단백질들은 어디서 세포체에 있는 조명소포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포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축삭 말단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소포 안에 포장이 된 다음에 축삭 수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축삭으로 이동이 되네요. 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느린 축삭 수송과 빠른 축삭 수송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느린 축삭 수송. 이것은 축삭 형질의 흐름에 의해서 세포체로부터 축삭 말단까지 운반하도록 하는데 운반 속도가 좀 이렇게 늦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린 수송은 효소나 그 다음에 세포 골격 단백질처럼 세포에서 빨리 소모되지 않은 어떤 물질들을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는 수송 단계고요. 그에 비해서 빠른 축삭 수송은 굉장히 위에 보니까 0.2에서 2.5mm인데 이거는 뭐 400mm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소기관들을 수송하네요.
수송되는 소포나 미토콘드리아 등은 뉴런의 고정된 미세 소관을 통로로 삼아서 미세 소관을 마치 발처럼 붙어 있는 수송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운반이 됩니다. 이런 수송 단백질은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미세 소관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가다 멈추다를 반복하면서 운반을 하고 있네요. 자, 빠른 축삭 수송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방 수송, 이거는 세포체로부터 축삭 말단까지 소포들과 미토콘드리아를 운반하네요. 역행 수송은 반대가 되겠죠. 축삭 말단으로부터 세포체까지 노후화된 세포 구성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세포체 쪽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경 성장과 몇몇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빠른 역행 수송에 의해서 또 세포체에 도달을 하기도 하네요. 밑에 있는 그림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한번 설명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빠른 축삭 수송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한번 빨리 한번 봅시다. 조면소포체나 이런 것들은 세포체에 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조면소포체에서 합성이 되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골지체에 포장이 되어서 소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 보니까 빠른 축삭 수송은 미세소관망을 따라서 방금 만들어진 단백질이 있는 소낭, 그 다음 마이토콘드리아 등을 운반한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왜 운반할까요? 맨 하단 부분 시냅스 소포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이동해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럼 3번 소포 내용물이 세포 외유출을 통해서 방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냅스 소포 재활용 이런 것들이 역방향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오래되면 퇴화돼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도 이렇게 역행해서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오래된 막 구성 요소는 라이소솜에 의해서 분해된다. 어디서? 세포체에서. 이렇게 해서 빠른 축삭이 일어나는 부분이 역행 수송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